예, 예, 안녕하십니까. 한국생산기술연구원 국가산업융합지원센터 김민선 소장입니다. 네, 앞선 발표가 쭉 있었기 때문에 오늘 발표하시는 분들이 한 번씩 다 말씀을 하신 게 계속 좀 중복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 중복이 오히려 참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오늘 같이 나누실 산업이 웰리스케어 산업인데 웰리스케어 산업이 가장 대표적인 융합산업이고 그렇기 때문에 부처별로도 여러 부처가 얽혀 있고요. 그래서 같이 힘을 모아서 풀어나가야 되는 산업이 웰리스케어 산업인데 앞서 이제 부처별로 발표해 주신 정책 방향이나 또 백론민 추진단장님이 발표해 주신 내용이나 어느 정도 오버랩이 되는 부분이 있으면서 한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점에서 참 고무적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발표할 내용이 웰리스케어 산업의 발전 방안, 특히 법제도 분야에서인데 굉장히 어려운 제목을 주셨습니다. 이게 왜 어려운 제목이냐고 말씀을 드리냐면 오늘 오신 분들이 대부분 다 관심이 있으시고 전문가 분들이시지만 웰리스케어 산업 또는 여러 가지 용어로 많이 사용이 됐었는데 뭐 UL스케어든지 스마트 헬스케어든지 이 산업이 가능성이 있다라는 판단은 여러 해 전에 했지만 이게 산업화되는 데 있어서는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법제도 분야에 있어서 무엇이 어렵냐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면 다 하실 말씀들이 굉장히 많으시기 때문에 저는 오늘 이제 짧은 시간이지만 한 10분, 15분 정도의 짧은 시간이지만 다 아시고 있는 내용이지만 이 내용들을 조금 정리해서 정리도 하고 조금 새로운 시각으로 한번 화두를 던지는 정도. 그래서 법제도 분야의 발전 방안이라기보다는 나가야 될 방향에 대한 화두를 던지는 정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 웰리스케어 산업을 이야기할 때 먼저 융합 신산업에 대한 이야기로 먼저 시작을 하고 싶습니다. 융합 신산업 여러 가지 산업, 여러 가지 분야에 있는 기술들이 이제 합해져서 많은 산업들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이제는 이제 이 융합 신산업이 앞으로도 더 많은 것들이 일어날 것이라는 걸 예상도 하고 이미 자율주행 자동차라든지 뭐 드론 시장이라든지 많은 융합 신산업이 펼쳐져 나가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또 융합 신산업 중에 하나가 그 융복합 헬스케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런 융합 신산업을 왜 앞으로 나가고자 하느냐? 당연히 이 융합 신산업을 통해서 경제적으로 많은 먹거리가 창출된다라는 부분만 있는 게 아니라 기존의 기술길이나 어떤 산업 방향이 그러니까 사람을 보고 있지 않았다면 지금은 모든 기술 산업 발전의 방향이 인간을 향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삶의 질을 향상에 있어서도 융합신산업이 가장 큰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더욱더 크게 발달을 하고 있는데 이 융합신산업의 특징은 보시면 아시겠지만 새로운 기술을 개발을 해서 나오기도 하지만 많은 새로운 아이디어를 통해서 즉 창의적인 아이디어 기반에서 이제 시장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물론 선점이 중요합니다. 즉 선점과 신속하게 산업화하는 이런 단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아시겠지만 이렇게 새로운 아이디어로 새로운 시장을 뛰어들려고 할 때는 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같이 나눌 이런 헬스케어 관련된 분야뿐만 아니라 드론이라든지 자율주행 자동차라든지 새로운 시장에 진입하기에는 이제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는데요. 그동안 이렇게 새로운 시장에 들어가기 어려운 부분들을 규제 때문이다. 이 규제를 풀어야 된다라는 부분으로 많이 좀 그 내용이 모아졌었는데 근데 이 부분을 조금 더 자세히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하는 시장에 들어갈 때 어려움들이 규제 때문이다라고는 하지만 그걸 좀 더 자세히 뜯어보면은 그게 관련된 표준화된 인증이었기 때문에 인증을 받지 못해서 시장에 못 들어가는 문제인지 아니면 관련 법 조항이 그런 산업은 아예 들어갈 수가 없게 막고 있는 규제 때문인지 아니면 인증도 규제도 문제가 아니라 인증이나 규제는 문제가 없지만 실증을 해서 어떤 검증된 데이터를 가지고 시장에 들어가야 되는데 이런 것들을 실증할 인프라가 없다라든지 이렇게 구체적으로 지금 장애 요인들이 어떤 유형인지를 정확하게 알아야지 각각에 대해서 대응 방향이 나온다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헬스케어 관련해서는 간략하게 인증의 문제인지 규제의 문제인지 아니면 또 복합 유형인지를 간단한 사례를 보시면 액세서리형 온도 센서 체온계 같은 경우에는 지금은 그 보건복지부에서 웰리스 기기와 의료기기의 그 판단 기준을 다시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많이 풀리긴 했지만 초창기에는 이게 이제 의료기기로 분류가 되면서 인증을 받기 어려운 사례가 있었고요.
전자처방전 같은 경우에도 병원에서 처방을 받으시면 종이로 들고 약국에 가시잖아요. 그런데 바로 약국으로 전자처방전이 넘어간다면 훨씬 편리하시겠죠. 하지만 이 부분도 법제도 때문에 못 들어갔던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약국으로 넘어가기 전에는 이런 서비스를 해주는 어떤 특정 기관, 민간 기관의 서버에 잠시 저장됐다가 넘어가야 되는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규제 이슈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이 사례는 일부러 말씀을 드리는 게 아마 제가 기억하기로는 분당 서울대병원에서 개발하신 그 암 재발 위험 계산용 앱으로 알고 있는데 이 경우는 인증의 이슈와 규제 이슈에 두 가지 다 걸려서 시장 출시 어려움이 있었던 사례들입니다. 여러 가지 사례들을 이제 보여드리는 이유가 이렇게 시장에 들어가기 어려운 이런 장애 요인이라고 하는 것들이 도대체 인증이냐, 규제냐, 인프라냐 이런 부분을 좀 정확하게 판단을 하고 이에 대한 대응 방안을 마련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오늘의 화두인 이제 웰니스 케어로 돌아오면 웰니스라는 이 단어가 이제는 많이 통용되고 관련된 사업이라든지 R&D 사업이라든지 산업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 게 참 기쁜데요. 한 5, 6년 전에 처음으로 이제 웰니스라는 단어로 이런 컨셉으로 기획을 들어갔을 때 많은 사연이 있었습니다. 왜 굳이 웰니스라고 그 부분을 했는지. 근데 이 부분은 아마 같이 작업하시는 분들은 기억을 하시겠지만 결국에 웰니스라는 것은 사람의 건강을 관리를 하는 겁니다. 그 사람이 이제 환자냐 환자가 아니냐 아니면 건강 경계냐 여러 가지 사항이 있지만 그런데 굳이 그러면 넓은 개념으로 헬스케어라고 접근을 하면 되는데 굳이 초창기 웰니스하고 헬스케어를 굳이 구분을 했던 이유가 이제 사람의 건강을 관리를 하려면 당연히 사람의 생체 정보가 필요하고요. 이 생체 정보를 수집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 생체 정보를 통해서 판단을 해야 됩니다. 근데 판단이라고 하는 것은 그 전문 의료 영역으로 들어올 수가 있는데 판단을 하는 순간 진단의 영역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기존 의료 산업 바깥으로 나가기가 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웰니스란 정의를 굳이 이제 환자가 아닌 일반인의 건강을 증진시키는 여러 가지 활동을 이제 웰니스라고 정의를 하고 그동안 4, 5년 동안 쭉 사업이 진행돼 왔었는데 이제 이 시점에서는 이제 다시 한번 이 웰니스를 한번 다시 들여다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제는 그 일반인의 건강 관리, 그 일반이라고 하는 부분은 이제 다 포함하는 겁니다. 아까 그 추진단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사람은 태어나는 순간부터 누구나 언젠가 아플 수가 있기 때문에 이제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고 이렇게 봤을 때 결국에는 이것을 데이터 흐름으로 보는 것이 가장 지금 이제 추세에서 맞다라는 부분이 드는 게 앞에서 각 부처에서 발표해 주신 정책 방향에 있어서도 데이터의 활용의 중요성 굉장히 중요하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건강 관련, 즉 의료 관련 정보가 발생하는 이 데이터의 관점을 보자면 이 데이터는 개인이 발생시킬 수 있습니다. 기존에는 의료기관에서 주로 발생했죠. 의료기관에서 의료기기를 통해서 발생했지만 이제는 일반 개인도 의료 정보를 내가 수집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대신 그 발생시키는 기기는 의료기기가 아닐 수도 있죠. 의료기기가 아니라 굳이 표현을 하자면 웰니스 기기라는 이름으로 이제 이런 건강 신호들이, 의료 정보들이 발생을 하게 되는데 그러면 결국에는 많은 의료 정보들이 발생을 했을 때 이 의료 정보를 가지고 어떻게 누구를 대상으로 서비스를 하냐에 따라서 이제 산업의 영역을 나눌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즉, 의료기관에서 발생된 의료 정보를 가지고 서비스를 하는 부분은 기존 전통적인 의료 영역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런데 개인의 영역으로 넘어오게 된다면 이 부분부터는 저희가 굳이 얘기하는 웰니스 케어 개념을 이 지금 장표에서 보시자면은 개인이 발생시킨 이 의료 정보를 가지고 그 의료 정보를 분석을 하고 솔루션을 제공할 수 있는 그 위에 보건의료 데이터를 관리하고 솔루션을 제공할 수 있는 제3의 기관과의 관계, 이 정도가 지금 웰니스 케어의 개념으로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봅니다. 그래서 근데 지금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제 웰니스 케어를 이제 너무 구분해서 환자가 아니냐, 병원이 아니냐로 구분할 게 아니라 이 대상의 영역이, 그 다음에 그 제공하는 서비스 내용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웰니스 케어를 좀 바라볼 필요가 있다라는 부분을 이제 제안을 드립니다. 이제 그렇게 봤을 때 그러면 웰니스 케어 산업을 어떻게 분류를 할 수 있느냐. 지금 말씀드린 대로 개인 대상으로 하는 부분과 서비스 기관 대상, 지금 앞에 장표에 보여드린 부분에서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하는 부분을 뺐습니다. 이 경우는
의료기관에서 발생한 데이터를 가지고 다른 또 의료기관하고의 그 서비스가 정보가 오고 가고 새로운 서비스가 나오더라도 이것은 정말 전통적인 의료 영역 내에 있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제외를 하고 개인 대상과 서비스 기관 대상으로 좀 분류를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이 부분을 산업 생태계 측면에서 다시 분할을 해보면 개인 대상과 서비스 기관 대상으로 산업을 분류할 때 그러면 이렇게 산업을 실제로 일으킬 수 있는 기기나 시스템이 무엇이 있는지 또는 이 기기나 시스템을 통해서 발생할 수 있는 데이터가 뭔지 그 다음에 또 이렇게 발생된 데이터를 가지고 어떤 서비스를 할 수 있고 그러면 결론적으로 어떤 산업이 나올 수 있는지를 이제 쭉 분류를 해보면 이미 여러분들이 많이 보셨던 내용들이지만 이것을 산업 생태계의 플레이어별로 이제 좀 구분을 했다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구분을 한 이유가 그러면 이렇게 분류를 했을 때 장애 요인이 무엇이냐 앞서 말씀드린 대로 산업의 활성화를 위한 장애 요인을 너무 이렇게 뭉뚱그려서 보면은 저희가 어떤 방향으로 풀어갈지 방향이 잘 잡히지 않기 때문에 이제 대상도 개인 대상이냐, 그 다음에 서비스 기관 대상이냐, 그리고 그 생태계 측면에서도 이게 기기 시스템 단계 문제냐, 아니면 서비스 단계 문제냐, 아니면 최종적으로 산업에 들어가는 문제인지를 장애 요인을 분석을 하는 것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자면 그 개인 대상의 기기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바로 개인 대상으로 하고 싶은데 이게 웰니스 기기냐 의료기기냐 경계가 모호하고 지금은 식약처에 문의를 하면 의료기기가 아닌 걸로 분류가 될 경우에 훨씬 더 간단하게 시장에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이 있긴 하지만 아직도 산업 현장에서는 조금 모호한 측면이 조금 있습니다. 어떤 부분이 그 웰니스 기기로 분류가 되는지 그 다음에 또 서비스 측면에서 보자면 역시 병원 내에서의 제한적인 정보 제공이 되고 있다는 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각각 개인 대상 또는 서비스 기관 대상으로 할 때 여러 가지 장애 요인으로 남아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지금 표에서 있는 내용들을 이게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지 않았는데 이 내용들을 조금 분류를 해보면 크게 한 3가지 정도로 그 산업의 장애 요인을 웰스케어 산업이 이렇게 활성화되는데 장애 요인을 좀 분류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여전히 첫 번째는 잘 아시다시피 법 제도적 제한이 있습니다. 이제 법 제도적 제한 부분은 당연히 가장 많은 부분이 의료법이고요. 그다음에 개인정보 관련된 또 정보통신법 등이라든지 이런 법 제도적인 제한이 분명히 있고요. 두 번째는 인프라 미비인데 이 인프라 부분을 오늘 꼭 말씀을 드리고 싶은 부분이 뒤에서 마지막에 한번 다시 말씀을 드리겠지만 데이터, 실제로 이런 시스템들이 가동이 되려면 데이터들이 잘 흘러야 되고요. 데이터들이 잘 흘러야 되면 서로 데이터들이 해석할 수 있는 데이터가 돼야 된다. 즉 표준화된 데이터가 돼야 되고 어느 기관에서 발생하든지 그 데이터를 활용을 할 수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런 데이터 표준화의 문제 그리고 데이터들이 실제로 돌아가려면 이 데이터들이 같이 모이고 데이터를 공급하는 플레이어나 또는 데이터를 활용할 플레이어들이 같이 모일 수 있는 플랫폼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의 인프라 미비 부분이 조금 아직은 미흡하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마지막 3번째는 실증 프로그램이 보다 좀 실질적으로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헬스케어 또는 원격 의료라는 이름으로 많은 시범 사업들이 진행이 되었고 가장 초창기에 된 게 96년 정도에 처음 시작돼서 기록상으로는 한 50건 정도의 시범 사업이 많이 있었는데 왜 그렇게 많은 시범 사업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시장에 들어가기는 어려웠을까? 물론 시범 사업을 통해서 이전의 허들들을 분명히 넘어간 부분들이 있는데 그래도 조금 아쉬운 점들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를 조금 오늘은 좀 화두로 던지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부처에서도 또 추진단에서도 또 전문가분들이 좀 고민을 해주셨으면 하고요. 그러면 이런 부분들을 그냥은 풀 수가 없고 그러면 또 다른 나라들은 어떻게 풀고 있는지 물론 그 사회적인 분위기나 문화적인 분위기가 다 다르기 때문에 그 주요 국가들의 추진 사항들을 그대로 답습할 필요는 없지만 이런 특징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풀어갔구나라는 부분들은 저희가 좀 참고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독일 같은 경우에는 독일은 가장 집중했던 부분이 또는 저희도 오늘 꼭 말씀을 드리고 싶은 부분이 원격 의료라는 단어를 딱 꺼낸 순간 갑자기 딱 편이 갈립니다. 많은 편이 갈리고 의견도 굉장히 다르시고요. 근데 우리가 왜 계속적으로 원격 의료라는 단어에 이제 집착할 필요가 있는지를 다시 한번 좀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원격 의료는 특히 웰스케어 산업을 보자면 굉장히 여러 가지 활용할 수 있는 하나의 어플리케이션 중에 하나고
그 원격 의료가 이게 다는 아닌데 이제 표현이 되기는 계속 이제 원격 의료라는 단어로 표현이 되다 보니까 이제 원격 의료 관련된 많은 의료법에 걸려 있는 조항들, 이런 조항들이 먼저 개선이 돼야 되고, 이런 부분들을 기다리다 보니까 즉 법 제도가 개선될 때까지 기다리다 보니까 산업이 그 한 걸음 한 걸음 나가기가 굉장히 힘들어진 단계가 되지 않았나라고 보고요. 독일의 사례를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독일은 이 부분을 지금 이렇게 풀고 있습니다. 즉 의료 관련된 정보들, 즉 싱글 데이터를 만드는 것으로, 즉 데이터들을 하나로 모아나가 한 사람을 통해서 발생되는 의료 데이터가 다 하나로 표준화될 수 있는 방향으로 모아가고 있고요. 이 작업은 원격 의료라는 이름은 아니고요. 그래서 뭐 이헬스 카드라든지 또는 이것을 통해서 만들어진 데이터를 가지고 실제로 시범 사업을 할 수 있는 바이에른 원격 의료 연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구축해서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좀 참고해서 볼만하지 않을까 싶고요. 일본의 사례도 조금 제가 강조를 드리고 싶은 이유가 각 국가별로 4차 산업혁명을 많이들 준비를 했습니다. 근데 의외로 일본이 4차 산업혁명을 좀 늦었던 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본이 초기에는 4차 산업혁명을 단순한 로봇에 의한 제조 공정의 자동화 컨셉으로 조금 먼저 접근을 했던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약간 추진이 늦었던 점은 있는데, 그래서 일본이 이제 15년도, 16년도에 걸쳐서 지금 4차 산업혁명 선점을 위한 일본 제조업 재흥 전략을 만들고 있는데, 이 재흥 전략 7가지 중에 한 가지가 개인 데이터 활용 촉진 전략입니다. 근데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보는 게 4차 산업혁명에서 혁명을 여러 가지 용어로 바라볼 수 있지만 가장 큰 특징은 바로 데이터의 활용이라는 겁니다. 많은 데이터들이 발생을 하고 있고, 이전에 비해서 그렇게 발생된 데이터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즉 데이터가 기존 산업이나 기존 틀을 벗어나면서 다른 산업으로 가게 되면서 더 많은 것들이 일어날 수가 있어서, 그러면 데이터를 어떻게 활용을 할 것인가가 굉장히 큰 이슈로 되고 있어서 이제 이러한 개인 데이터 활용 촉진 전략을 세우고 있는데, 이제 일본에서도 개인 데이터 활용 촉진에 있어서의 주요 분야로 보고 있는 게 스마트 공장과 헬스케어 분야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이제 데이터의 중요성, 데이터의 활용도에 대해서 한번 좀 고민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마지막 호주 같은 경우에는 호주는 지금 제일 밑에 그림으로 보시면 이 각각의 이 이름을 뭐 원격 의료라고 해야 될지 조금 의료 정책적인 측면을 보자면 거버넌스를 구축을 해서 단계적으로 나가고 있다는 점이 가장 큰 특징입니다. 즉 한 부처가 아니라 각 부처들이 모여서 전체적인 거버넌스 구조를 만들어서 추진을 하고 있다는 점이 있고요. 호주 같은 경우에는 이런 부분이 어쩔 수 없는 필요성에 의해서도 많이 된 게, 저희는 그래도 병원이 굉장히 가까이, 그러니까 저희 나라의 경우에는 병원이 가까이 있지만 호주 같은 경우 또는 뭐 미국으로 와도 마찬가지겠지만 굉장히 큰 면적 때문에 의료기관의 접근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조금 더 먼저 고민하고 좀 체계적으로 준비했던 부분들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플랫폼 구축 사례는 앞에서 이제 장애 요인 말씀을 드릴 때 저희가 데이터 활용성도 물론 높여야 되지만 데이터들을 가지고 있는 기관들이 모여서 서로 공급도 하고 이것을 소비도 하고 할 수 있는 이제 플랫폼들이 갖춰져야 되는데, 플랫폼은 참 중요하기도 하고 불안하기도 한 점이 뒤늦게 들어가서 가져오기가 참 어려운 분야가 플랫폼이 아닌가 합니다. 예를 들면 지금 이미 헬스키트라든지 애플의 헬스키트나 아니면 구글 피트를 지금 공급을 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많이 활용이 된다면 이후에 다른 플랫폼을 우리가 제시를 했을 때 기존에 쓰고 있던 거를 과연 쉽게 바꿀 수 있을까라는 생각들이 좀 들고요. 또 하나는 이미 쌓여둔 플랫폼을 통해서 작게나마 또는 시간이 점점점 지나면 많은 데이터들이 쌓일 겁니다. 그러면 플랫폼은 쌓여져 있는 데이터에 대해서 계속 진화하기 때문에 이런 플랫폼 부분은 이제 저희가 이미 구축된 거 활용을 해야 될지 아니면 국내에서도 빨리 선점하기 위해서 새로운 것들을 띄워야 될지 이런 부분은 참 고민이 크게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그래서 쭉 오늘 말씀드렸던 것을 좀 정리해서 이제 마지막 화두로 한 3가지 정도로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는 어쨌든 웰리스케어는 정확한 융합 산업입니다. 즉 오늘 이제 보건복지부도 오시고 미래부도 오시고 산업부도 같이 모이셔서 같이 정책을 고민해 주시는 점이 정말 이제 이 관련 산업에 있는 분들 대표해서 저도 굉장히 감사한데, 여러 부처, 여러 산업에 걸쳐 있기 때문에 같이 모여야 되지만 이것들을 이제 같이 하나의 목소리로 모아낼 수 있는 거버넌스 체계가 필요하지 않는가. 이제 각 부처별로 의견을 내고 조율을 하지만 그 조율을 할 수 있는 어떤 권한이 있는 이제 거버넌스 체계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부분을 좀 제안을 드리고요. 두 번째는 앞서 말씀드린 이 데이터 부분인데, 즉 싱글 레코드 기반으로 데이터 활용 체계가 구현이 돼야 된다는 부분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그래서 원격 의료를 얘기하기 전에 이런 싱글 레코드 기반의 의료 데이터 활용 체계가 갖춰졌을 때 그 이후에 원격 의료도 추후에 원격으로도 갈 수 있는 방향들이 있고, 그런데 일단 지금 이런 활용 체계가 구축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제 원격 의료를 얘기를 하고, 원격 의료에 관련되어 있는 법 개정과 또 많은 그 이해기관 간의 이제 그 조율이라든지 물론 필요하긴 하지만 일단 할 수 있는 토대를 먼저 만들어 놓고 가는 게 굉장히 중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부분이 웰스케어 선도 프로그램 지원 체계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실증 사업이라든지 시범 사업 부분들이 많이 진행이 됐는데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다면 뭐가 아쉬웠을까를 좀 들여다보면 한 몇 가지 부분이 조금 눈에 띕니다. 하나는 그 시범이나 실증이 정말 이 기술이 유효성이 있는지 안전한지를 미리 검증은 했지만 검증으로 끝나고 실제로 인증 체계까지 담고 있지는 못했기 때문에 시범 사업은 시범 사업으로만 끝나고 시장으로 연결이 되지 못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증 사업이 진행이 될 때 그 안에 어떤 인증 체계도 같이 들어와야지 실증 사업의 종료와 동시에 인증을 받고 시장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열리지 않나라는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런 선도 프로그램을 보면 정말 기술성이 굉장히 높고 먼저 이렇게 실증도 해봐야 되고 많은 기관들이 아이디어를 내봐야 되지만 특히 웰스케어에 있어서의 실증 사업은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이 최종 목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술성이 높지 않다고 하더라도 서비스 측면에 먼저 좀 방점을 두고 실증 프로그램을 진행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조금 제안이 들고요. 그다음에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개발 목표의 중복성을 좀 허용하는 부분도 필요하다라고 봅니다. 개발 목표는 동일하더라도 그 개발 목표를 달성하고자 하는 길이 여러 가지일 때 어떠한 길이 가장 효율적이고 가장 시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방법인가를 찾는 부분이 일반적인 기술 개발 사업에서는 이런 중복성을 허용하면 안 되겠지만 이런 실제로 서비스를 구현하기 위한 실증 사업에서 부분은 이런 부분도 좀 고려를 해야 되지 않을까 합니다. 그래서 오늘 웰스케어 산업의 발전 방안에 대해서 이제 답은 드리지는 못하고 같이 고민하고 있는 내용들을 발표를 드렸습니다. 이후에 실제로 이제 여기 계신 분들 또 오늘 오지 못하신 분들이 이제 많이 협력을 하셔서 실제적인 웰스케어 산업이 그 시장에 나오고 활성화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예, 감사합니다.